자, 뭐 레비나스의 철학적인 담론, 그 내용, 함의 이런 얘기는 이제 이미 다 끝이 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오늘날의 정치 이론에서 이게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조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여태까지 얘기했던 레비나스 얘기가 좀 복잡하다 그러면 이 책에 제가 그 일부 2장에서 공감 영역이라는 말을 쓰면서 하버마스 인정 영역과 그다음에 레비나스의 배려 영역이 있다. 이 소위 인정 영역, 어떤 합리성을 근거로 하는 인정 영역과 레비나스를 얘기하는 그 배려 영역이 있는데 그 중간에 공감 영역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써서 혹시라도 이 책을 참고하면 여러분들 여태까지 제가 강의했던 하버마스 뭐 헤겔의 인정투쟁, 레비나스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멜로뽕티도 거기 있으니까 멜로뽕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할 거지만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제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책 장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돌봄 민주주의, 그다음에 무슨 돌봄 윤리, 그다음에 무슨 돌봄 뭐 이런 정의의 심장 이런 책들이 있어요. 뭐 제가 이 책을 뭐 이렇게 다 읽어보진 않고 뭐 다 읽을 필요도 없더라고요. 비슷한 얘기가 반복돼요. 이게 이제 소위 미국식 정치 이론이 갖는 굉장히 약간 천박한 한계인데 뭐 이렇게 철학적인 깊이 있는 얘기는 못하고 또 그거에 대한 뭐 해설서도 잘 못 써. 근데 레비나스를 조금 인용하고 무슨 하이데거를 조금 인용하면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응용하는 건 참 잘해. 나는 미국식 그 영미식의 정치학을 꼭 비판하는 그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응용은 잘해요. 그러나 너무 깊이가 없이 이런 책만 읽다 보면 사고가 너무 그 얄팍해지고 좀 그 어떤 수준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레비나스의 원전을 다 읽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책을 읽으면 금방 읽어. 이런 책들은 그냥 뭐 한 시간 앉아서 읽으면 금방 읽어요. 뭐 여기 보면 이 서론의 제목이 딱 보면 알아요. 돌봄 민주주의. 부제가 시장 평등 정의예요. 그럼 어떻게 시장 평등 정의? 그래서 첫 번째 이 책을 옮긴 그 사람 이 역자가 쓴 그 해제에 보면 시장에서 돌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에서 돌봄. 벌써 딱 감이 오지 않아요? 시장이라는 건 어떤 개별적인 동등성을 기반으로 한 어떤 상호적인 관계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약자에게 뭔가 좀 더 배려하자. 그러나 무슨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출발선이 같아야 된다. 뭐 그런 게 드워킹이 뭐 마이클 월전이 아니면 무슨 마이클 샌들, 존 롤스 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출발선이 좀 다르니까 출발선을 좀 같게 하자. 아버지가 뭐 돈이 많은데 저쪽 B라는 아이는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뭐 학원도 못 다녔다. 그러니까 뭐 시험 점수를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반영하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본적인 건 뭐예요? 이질적이고 동등성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기본적인 시티즌십을 갖고 있는 그런 개별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정의로움, 평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건데 그게 시장의 논리죠. 근데 이게 돌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봄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은 키도 크고 정상적인데 B라는 사람은 키도 작고 약간 장애도 있고 돈도 없고 뭐 우리나라 말도 못하고 외국인이야. 그럼 이게 도대체 같은 조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대학 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무슨 똑같이 투표를 한다든가 똑같이 무슨 의사소통을 한다는 게 가능하겠냐고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의 논리로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소위 동등성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다. 그게 돌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뭐야 이거 약간 이제 행정학적인 책이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강보험, 무상교육, 기초노령연금 등 그것 현재 한국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 주로 돌봄과 관련된다. 더 나아가서 장기요양보험, 간병인, 장애인 활동보조, 산모도우미, 가사도우미 등도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 영역과 돌봄의 문제는 인식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심지어 저출산, 양극화, 고령사회, 과열된 사교육 등도 궁극적으로 보면 돌봄의 문제이다. 그러면서 이 번역자가 이제 돌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더 중요한 문제다. 정의로운 어떤 시장을 기반으로 한 정의로움만 가지고는 한국 사회에서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레비나스를 이해하고 나면, 물론 이 책이 레비나스를 나중에 언급을 해요. 한 중간중간 뭐 레비나스의 철학에서 이 돌봄이라는 개념이 나왔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아주 잠깐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 같이 지금 레비나스를 꽤 어려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어렵게 읽고 난 사람한테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금방 넘어가요. 그러니까 65페이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책의 본문입니다. 좀 더 공적인 돌봄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불평등은 불가능해지며
돌봄에 대해 좀 더 공적인 시각을 갖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지은이가 여기서 강조하는 점은 돌봄에 대해 좀 더 공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서는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게 포인트죠. 왜 돌봄 민주주의라고 했느냐? 돌봄을 조금 더 공적인 차원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 돌봄을 공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뭐예요? 돌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가족관계나 어떤 대면적인 관계나 뭐 이렇게 시의 차원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여기 나오는 얘기인데,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그거는 공적인 영역이 아니고 사적인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런 그 돌봐주고 이런 거는 사회계약론의 차원이 아니었어요. 존 로크가 얘기했던 무슨 어떤 시민사회나 홉스적인 인간관, 혹은 칸트적인 인간, 이게 그 돌봄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 계약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오늘 그래서 자유주의가 만들어진 거고 자유주의 사회가 성립한 건데, 오늘날에 보면 그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고 동등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시티즌십이죠.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 그런 상황을 인정하자. 그래서 돌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는 겁니다. 뭐 여기 좋은 돌봄, 나쁜 돌봄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너무 돌봄 얘기를 많이 하면 그게 뭐 정의롭지 못한 일도 자꾸 뭐 정의 마치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여기 75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국 식민지 인도의 돌봄 담론의 불편한 이면을 지적한 나라얀의 저작을 살펴보자. 나라얀이 관철한 바 식민주의는 제국의 본토 국민에게 다른 나라의 상품, 자산, 노동을 착취하는 시스템이 바로 식민주의라고 설명함으로써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자기 합리화의 설명은 돌봄 담론이었다. 원주민은 영국 서구나 기독교 이상을 접합함으로써 더 좋게 교화되고 문명화될 수 있었다는 담론이다. 여성도 이러한 방식으로 좋은 식민주의라는 담론의 확산에 영향을 받았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우리가 도와줄게. 영국의 상품도 주고 옷도 주고 뭐 상품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다 양복을 입고 영국식으로 살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데, 실제로 영국 경제는 점점 나빠지고 정신도 더 인도 정신 자체의 민족주의 정신은 없어지고 영국식으로 동화됐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나쁜 돌봄이라고 얘기해요. 요즘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시장 논리에서 뭐 다 미국식 옷을 입고 뭐 맥도날드 먹고 스타벅스 커피 먹고 뭐 그러면서 마치 그게 대단한 어떤 그 문명화의 과정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그거와 비슷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도 돌봄이라고 하는 건 공적인 게 아니고 사적인 영역이었고, 유교적인 전통에서도 여기 보면 76페이지에 유교적인 전통이 나와요. 수신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사적인 영역이죠.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적인 영역으로서, 정치의 한 부분으로서 그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돌봄이라는 게 인정하자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으로. 이게 포인트죠, 결국. 그래서 79페이지에 보면 그 시민의 삶 속에서 변화된 의존뿐만 아니라 시민의 커다란 삶의 환경 변화를 외면해왔다. 뭐가?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정치 이론은 그 시민의 환경 변화가 사람들에게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외면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저히 뭐 말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서 걷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투표 행위도 할 수 없는데 투표를 하는 날짜를 정해. 그래서 무슨 공개 투표, 무슨 투표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투표장까지 걸어온 거 말고는 네가 알아서 해. 이게 민주주의 이론 아닙니까?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안 되죠. 뭐 장애인 버스를 대절한다든가, 무슨 휠체어 서비스를 국가에서 행동한다든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그게 일종의 돌봄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그런 것을, 혜택을 주는 것이 오히려 어떤 그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중요한 발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봄 민주주의고, 그래서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83페이지 보면, 우리가 돌봄 수혜자가 될 때 민주 시민으로서 동등하다는 것이다. 모두가 돌봄 수혜자일 때 시민의 돌봄 필요를 충족시키고 시민을 돕기 위한 다른 시민과의 상호 우정은 평등 논의를 위한 기초가 된다. 그렇죠. 뭐 지금 당장 나는 장애인이 아니고 잘 걸어 다녀.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뭐 교통사고 나서 혹시라도 졸지의 장애가 될 수 있어. 너 그럴 때 그러면 너 뭐 필요 없다고 했었는데 넌 어떡할 거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돌봄으로 볼 거냐, 아니면 무슨 연대를 볼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비슷한 문제 의식이에요. 그래서 정치 윤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동등한 관계로 사회계약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취약한 인간과 강한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
뭐 이런 그다음에 다 자율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민주정치 이론을 넘어서서 어떤 사람은 좀 정신도 박약하고 어떤 사람은 몸도 불편하고 하는 이런 분들을 생각하고 고려해야만 민주정치의 어떤 사회적인 연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113페이지 보면 뭐 레비나스나 뭐 하이데거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23페이지만 읽고 넘치다. 그러니까 이 소위 워커라고 하는 사람이 법윤리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 워커라는 사람이 그걸 분리했냐면 전형적인 민주정치 이론은 이론과 법리 모델, theoretical, juridical 모델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돌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expressive, collaborative 모델, 표현과 협력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요. 이 두 가지 모델, 그러니까 법리로서의 어떤 권리 모델로서의 이론과 법리 모델과 표현과 협력 모델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작동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리 모델을 도덕적 형식이라고 한다면 표현과 협력의 모델을 윤리적 책임의 윤리 모델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신자유주의 시대 때 135페이지 보면 신자유주의 시대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뭐 무한 경쟁의 시대고 돈 많이 버는 사람과 돈 많이 없는 사람, 이른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돈 못 벌고 가난하게 사는 건 네 책임이냐? 네 책임 아니냐?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된다. 그게 합리성이고 경쟁이라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논리, 그 주장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루어서 오늘날 우리가 신자유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그게 팽배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시대의 경쟁 논리를 좀 완화시키고 사회적인 연대의 모델을 좀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어떤 돌봄 민주주의를 고려해야 될 때 그런 레비나스의 철학적 사상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